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평화연구소의 정영진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학교를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 것이냐 했을 때 그 로드맵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 피스 빌딩을 위해서 피스 키핑과 피스 메이킹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 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폭력이나 뭐 학교 폭력이겠죠. 아이들 갈등이나 이걸 다루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교사들이 피스 메이킹,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배워야 되고, 또 아이들, 공동체 전체가 피스 빌딩, 평화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세워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평화를 만드는 능력이 커져야, 평화의 역량이 커져야 진짜 평화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뭐 좀 딴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통일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엄청난 혼란과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평화로 살아가는 능력, 역량, 나하고 다른 사람들, 그쵸? 뭐 아주 극명하게 이념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 다르고 지역이나 말투가 다른 사람들, 어쨌든 이런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능력을 배운 뒤에라야, 그리고 이것이 무르익은 다음에라야 더 큰 어떤 변화가 다가왔을 때 그것들 수용하고 만들어 나갈 능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한다는 측면에서는 평화를 살아가는 능력, 그러니까 피스 빌딩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 나가는 것도,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통일, 그런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될 또 다른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못 보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많이들 보신 그림이죠. 많이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강의 중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공동체 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회복적 공동체를 위해서 통합적인 접근이다." 그랬어요. 통합적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회복적 정의라는 것은 원래는 회복적 사법이라고 인제 불리는 건데, 영어로는 restorative justice잖아요. 이 justice라는 말이 영어권에서는 사법이라는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철학적인 의미에서 justice,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인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고,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게 맞냐, 아니면 뭐 어떤 미학적으로 어떤 게 맞냐, 뭐 칸트식으로 가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 이것도 저스티스, 정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우리는 사법 영역에서 이것도 정의라고 부르죠. 어쨌든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가 처음에 나타날 때도 사법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응징하고 처벌하는 것을 어떤 정의, 문제 해결의 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로잡자 혹은 보완하자 하는 측면에서 대안적인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두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학교에 적용할 때도 대부분 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판결하기보다는 대화하고 서로 협상하도록 하자 하는 쪽으로 사법 처리에 대한 대안으로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공동체를 회복적으로 만들려면,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가치가 구현되려면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그러니까 이후만이 아니라 그 이전도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낸 거죠. 지금 제가 PPT가 영상에 좀 잘렸습니다만, 이 그림은 브렌다 모리슨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어떤 학자가 고안해낸 어떤 모델이에요. 2005 년도에. 이분이 그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계신데, 범죄학.
분야에. 이분 이제 회복적 정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회복적 사법이라는 것이 사법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범죄학에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브렌다 모리슨은 호주 국립대학에 나왔고, 거기에 브레이스웨이트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범죄학의 대가가 계시고, 그분이 인제 회복적 정의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같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 적용을 하거나 공동체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요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예방적이고 위로 갈수록 회복적인 것인데 80% 15% 5%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한 사회 인구를 100 으로 봤을 때, 그쵸? 한 사회, 거기가 인제 뭐 어디가 됐든 간에 특히 교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 사회 인구를 100 으로 봤을 때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은 상위 5%에 머문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더 고위험군은 인제 15% 정도가 주의 대상. 그래서 한 20% 정도가 문제를 실제로 일으키고 관여가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나머지 80%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 그 법을 잘 지키고 큰 다툼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범죄자들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교실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교실이 한 20 명이다라고 했을 때 문제를 애들이 다 일으키느냐면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5% 안에 있어요. 그쵸? 20 명이니까 뭐 한두 명 아이들이 아주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20%로 본다 그래도 한 3-4명 아이들이 쪼끔 이렇게 힘을 쓴다든지 쪼금 주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렇다는 얘기죠. 그거 당연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80% 이상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인제 위기학급이라 그러죠. 긴급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정도죠. 오히려 교사가 굉장히 보호가 돼야 될 정도로 심각한 아마 그런 곳일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요렇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상위 5% 안에 있고, 그러니까 소수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역량 중에 80% 이상을 어디에 쏟느냐라고 했을 때 그 소수에게 투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쓰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반복되더라 하는 얘기죠. 교실에서 본다면 교사가 가진 에너지를 100 으로 봤을 때, 역량을 100 으로 봤을 때 그중에 80% 이상을 적어도 생활 지도에 있어서는 어디에 투여하느냐면 이 소수의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투여한다는 거예요. 온갖 관심과 집중이 다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 애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는 5 학년이다 혹은 중학교 2 학년이다. 그러면 얘는 그 전 학년 선생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아요. 신상 정보 프로파일링을 넘겨받아요. 얘가 이런 애고 이런 일을 저질렀고 이러이러한 걸 좋아하고 이러이러한 걸 싫어하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다 전달받고, 심지어는 걔네 부모는 어떻다, 걔네 아빠는 이렇고 엄마도 어떻다라는 것까지, 걔네 형이 뭐 이 학년을 졸업했다, 이 학교 졸업했다 어쨌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깐 아주 속속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게 돼요. 그 신경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걔가 뭐 잘하냐 못하냐 어떻게 걔를 바로잡을 거냐 하는 부분에 많은 에너지와 역량을 쓰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나머지 20%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80%는 어떠냐? 얘네들한테 신경을 얼마나 쓸까요? 사실상 우리가 많이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러냐면 왜 그렇습니까? 말을 잘 듣기 때문이죠. 가만히 둬도 말을 잘 들어요. 80%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잘못된 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지도라는 거, 학급 운영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제해 나가야 된다라는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통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아이, 문제가 일어난 상황에서만 개입해서 관리 혹은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요즘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많이 있죠. 아이들 눈높이도 맞추고 뭐 감정 코칭이 됐든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 회복적
생활 교육도 마찬가지죠. 회복적 질문을 하거나. 근데 대부분 경우는 이 삼각형은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또 권력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줘요. 문제를 익히는 5% 아이들이 나머지 80% 아이들을 잡아먹는 구조가 되는 거죠. 힘 있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학교 체제를 거부하게 되고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 위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어떤 위계가 아이들의 관계망이 이렇게 서열 관계, 위계 관계로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매체나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1 장이 2장 3 장한테 뭐 명령을 하더라고 그중에 여기 남아 있는 많은 아이들을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뭐 갈취를 하든 뭐 괴롭히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점처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죠.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나만 잡히지 않으면 된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요 힘 있는 아이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거나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세력을 만들면 거기에 포섭돼서 또래 생태계가 상당히 불균형하고 불균질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교실 안에서 이 5%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사실상 엄석대처럼 교실의 권력을 장악하고 아이들을 괴롭힌다면 선생님이 얘를 통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보다 힘이 세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힘이 세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힘센 사람, 얘보다 더 파워가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인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압적이고 위협적이고 아주 응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심지어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했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아주 예쁘장하게 생기고 되게 귀엽게 생기신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6 학년 선생님이셨나? 키도 별로 크지 않으시고 근데 이분이 외모 자체가 되게 귀엽고 부드럽게 생기셨는데 이렇게 거친 6 학년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본인이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을 이렇게 회복적 어떤 정의 이 개념에 입각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면 안 되고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고 아이들의 잘못된 어떤 버릇은 똑부러지게 가르치고 고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의감이 오히려 되게 투철하신 교사인 거죠. 그 방법은 어땠습니까?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보다 더 세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외모를 바꿔요, 외모를. 그러니까 화사하고 부드러운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 보기에 무서워할 만한 검은색 옷을 준비하고 화장도 일부러 좀 검게 이렇게 해서 저승사자처럼 보이게 아이들이 좀 무서워하게 말도 딱딱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연수를 듣고 나서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해서 되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대화 과정에서 굉장히 이분이 힘들어하셔서 눈물도 흘리고 이랬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본인한테 맞지 않는 딱딱한 갑옷 같은 거를 챙겨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제 말씀은 이걸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힘센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보다 내가 더 힘이 세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냥 당하라는 얘기냐? 요즘 애들이 어떤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거대로 뭐 조치를 하고 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80%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80%의 관계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공동체로 똘똘 뭉쳐 나갈 때 여기서 중력이 생겨요. 여기서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나머지를 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동체가 80%가 점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여기서 하나로 연결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관계가 깊어져서 우리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여기서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요. 헌신하는 마음. 그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이걸 공동체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럴 때 나머지 아이들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마련이고 들어오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때 관계를 개선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자기 개선이라고 썼습니다만 원래 브렌다 모리스는 이거를 relationship repairing이라고 해요. repairing. repairing. 예. 그러니까 수선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 관계를 먼저 만들어 놨는데 이 관계가 살짝 문제가 생겼을 때 살짝 고쳐만 주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그쵸? 고때 인제 우리는 선생님이 회복적 질문 같은 걸 던진다든지 존중의 약속 같은 것들을 제시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혹은 인제 아이의 회복, 이건 리스토어링,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그쵸? 뭐 선생님한테 뭐 애가 욕설을 했다든지 애들을 막 때려 가지고 누가 코피가 터지고 막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게 봉합이 되거나 이게 수선이 되게 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그릇이 깨진 것처럼 막 쨍그랑하고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버리고 뭐 말 거냐? 그게 아니라 최대한 복구하는 거죠, 복구.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할 수 있는지,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 과정을 하는데, 자 다시,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80%가 튼튼하게 형성되면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말 그대로 15%의 에너지,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5% 에너지만 써도 될 정도로 우리가 이것들을 역전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훨씬 더 많은 노력.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피스 빌딩, 모두가 평화를 만들고 세워 나가는 그 문화가 충분히 형성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교사가 피스 메이킹의 역할을 쭉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때 아 더 적극적으로 복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 노력을 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거꾸로 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에너지, 모든 역량의 80% 이상을 사실은 5%에 있는 소수한테만 들여다보냈다. 그래서 얘들한테는 우리가 막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애들은 몰라요. 사실상 우리가 방치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아마 선생님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연말에 생활기록부 쓰려고 그러면 아마 절감하실 거예요. 얘네들은 선생님들이 어땠는지 장면, 장면 떠오르고 다 기억이 나요. 어떤 말하는 것까지 다 기억나고. 근데 어떤 애들을 써 주려고 그러면 '걔가 어땠더라.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냥 조용하고 말을 잘 들었지.' 그러니까 써줄 말이 별로 없는, 그 얘기는 별로 관계를 맺은 장면이 없는 거예요. 연결된 장면이 없는 거예요. 우리 뇌의 시냅스가 어떤 부분에서 연결이 안 되면 소멸되는 것처럼 관계의 연결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교실 안에서 공동체라는 개념을 얼마나 가졌느냐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관계가 형성되면 관계가 깨질 때 그걸 살짝 고쳐주면 된다. 그리고 아예 파괴됐을 때는 그걸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줄 수 있다. 물론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단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제는 뭐죠?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거죠. 관계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고칠 관계는 어디 있고 복구할 관계는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데. 아이들이 교실에 와서 그냥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싸우지 않고 하는, 관리되고 통제만 당하고 있다면, 자기네끼리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교실을 중심으로 우리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모델이 작동되기 어려울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걸 했는데요. 이거는 인제 어 벌코비치. 벌코비치라는 사람이 인제 또 고안해낸 생각, 이 벌코비치라는 분이 사실 여성이고 교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런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한 십 몇 년 전에 받아들이고 아주 큰 감명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알리는 역할들을 하면서 이 논문도 쓰시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쪼금 이렇게 변형해서 제시를 해 봤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지도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학교가 이런 문화가 얼마 정도 안착이 되고 들어왔는지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아까 그 그림을 염두에 둘 때 이 공동체 삼각형이 제일 하부 구조의 이 일상 속에 있는 거죠. 이건 비공식적인 거예요. 여기에 서클을 주로 많이 하고 서클을 통해서 아이들의 관계가 다져지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존중의 약속, "나는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존중받고 싶다."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지켜 줄게. 존중해 줄게."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를 향한 존중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약속이라는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편을 존중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인 것이죠. 존중의 약속에 대해서는 다른 강좌에서 또 설명을 더 상세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평화 감성 훈련, 뭐 많은 놀이 같은 거, 뭐 감정을 드러내는 거, 뭐 마음의 신호등이랄지, 뭐 갈등의 나무 같은 작업이랄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해 나가지만 서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클을 사전에 모든 대상의 공동체 환경과 문화를 평화적이고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작업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특별히 학기 초에, 뭐 학기 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기 내내 이걸 밑바닥에 계속 쌓아 두고 우리의 관계망이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아이들이 성적이 뭐 향상되고 어쨌냐도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성, 우리의 관계가 어디에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이게 키가 크잖아요. 발육이 있고 또 성적이 나오죠. 뭐 수학을 못하던 아이가 잘하게 되고 체육을 뭐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교육은 대부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들이고. 그러나 내면의 성장, 공동체성, 아이들의 어떤 우정, 사랑, 존경, 존중, 존엄,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가치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사랑이나 존중이나 우정이나 이런 존경이나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언제 존재하죠?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중요한 모든 가치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능하는 거예요, 기능하는 거. 그쵸? 기능할 때만 존재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합시다."라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어떤 움직임, 서로가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는 어떤 기능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공동체가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다 이해하셨을 테지만 제가 예를 드는 거죠. 제가 아내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런데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 평가할 수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행위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서로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고 걱정해 주고 이 마음을 읽어 주고 이런 기능들을 서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난 거. 서로 뭐 건강을 챙기고 밥을 먹었냐, 어디 갔냐, 안 갔냐, 뭐 했냐. 서로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뭐 돈이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어? 운동이 어쩌고 저쩌고 나이가 어떻고 예? 이런 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얘기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것, 서로 정신에 대한 거, 마음에 대한 거, 생각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아이들을 키웠는데 걔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지 성적이 어떤지, 예? 신체 발육이 어떤지 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엄마하고 아들 사이에 대화가 오간다? 근데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 속마음이라는 것이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말이 조금 많이 지나갔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만 다시 정리하면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할 때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기능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 하부 구조 여기를 만드는 이 관계를 형성하는 이 80%를 향한 이 과정이다. 이걸 한참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의 전부 이 그림에는 여기에 인제 균등하게 나타났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노하우들을 갖고 계신다면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하고 관계를 딱 이렇게 만들고 아이들이 이렇게 경계를 풀고 평화의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되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혼자서는 안 되고 학교 전체가 함께 나가면 좋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 이렇게 만들어진 존중의 약속이 깨질 때 어떻게 되느냐? 혼내고 야단 맞고 벌점 맞고 눈치 보고 수치심 당하고 지적당하고 "너 학교 왜 오냐? 무슨 생각하는 거냐?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왜 친구를 괴롭히냐?" 하는 많은 응보적인 말들의 세례를 가지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수치심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선생님들이 회복적 질문을 하는 거죠. 회복적 질문은 피해 중심의 질문이죠. 영향을 파악해 주는 질문이고 행위자의 맥락을 들어보는 질문이에요. 분명히 욕을 했어요. "욕한 건 잘못이야. 나쁜 짓이야."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마음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어봐 주고 그리고 영향 파악, 자기가 욕을 했던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이 생겼는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생겼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너가 그런 욕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어땠을까?" 또 그 욕을 들은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이해하고 상대편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과하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질문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응보적 반성문을 썼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적 질문. 어떤 맥락에서 그랬고 나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개선하겠다.' 자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걸 바꿔 주는 거죠. 이걸 선생님들이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지 않은 수월한 통제 기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교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공동체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교육을 받는 것이죠. 책임을 배우고 상대편에 대한 공감을 배우고 자신의 맥락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감정에 너무 매몰돼 버려서 순간적으로 욕이 나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구나. 왜 내가 그렇게 화가 났지?' 하는 거를 질문해 주고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역시 회복적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상세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제 회복적 상담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그쵸. 회복적 정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과 책임, 공감을 어떤 바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집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 개입하는 것이죠. 아직 어떤 사건으로 비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서클 같은 것들을 해 나가는 거죠. 여기 공동체 서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서클 이걸 이제 프로액티브라고 그러죠. 이건 리액티브 반응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에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서클,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관계를 만드는 서클 이 두 가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 서클의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회복적 질문, 회복적 질문의 핵심 원리는 회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의 핵심 원리는 피해 중심, 영향 파악, 책임
지는 것 그리고 회복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을 배워서 선생님들이 초기 개입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 뭐 교칙, 학칙 위반 사건이 있었다. 무슨 뭐 아주 큰 폭력이 있었다든지 밖에 나가서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럴 때는 인제 뭐 공식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도 뭐 학폭위도 열리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그럴 때에도 어떻게 우리가 회복적으로 이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제일 좋은 것은 그런 문제도 공식적인 차원에서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고 해서 문제를 대화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뭐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 교실로 들어와야 되니까 복귀해 주는 서클 그쵸. 이게 중요하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고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뭐 어디 뭐 다녀온다. 예? 그러면 돌아올 날짜가 됐으면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다 두렵죠. 남아 있는 아이들도 무서울 수 있고 돌아와야 되는 얘도 심정이 되게 좀 불안할 수 있고 선생님은 어떨까요? 모두가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냥 걔 한 사람이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얘가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서클을 해 주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 마음도 잘 보살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들으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단계별로 각 단계별로 선생님들이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뭘 배워야 되는지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결국은 회복적 공동체 이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회복적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어 교실이 좀 평화로운 공간이 될 수 있고 학교가 이렇게 평화로운 학교로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기존의 관리만 이제 머물렀던 이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 메이커의 역할을 해 주고 아이들은 모두가 피스 빌더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 사회가 평화를 직접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갈등을 선생님이라는 롤 모델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다루는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나오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함께 있는 공동체와 더불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인데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경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로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것이 회복적 생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활 지도라고 부르지 않고 이 자체가 교육이다. 생활 교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선생님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